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주간 돈으로 봤을 때 지난주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죠. 네, 주간 단위 상승세를 이어둔 뉴욕 증시 5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만 6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CPI에서 생산자 물가, PPI까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양상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또 시장의 고민도 커지고 있고요. 자, 이번 주에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하락세가 고점 부담에 따른 일시적 조정인지 아니면은 또 추세 반전의 계기가 될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꺾였지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었고 또 한때 주춤했던 저PBR 관련주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소형 주택 활용도 재고 방안을 포함하면서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각종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됐죠. 네, 전세 사기로 찬밥 신세를 못 면하던 오피스텔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던 오피스텔 경매. 정말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건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지난주 마음 같지 않았던 경제지표 때문에 변동성이 컸던 한 주였습니다. 이 변동성의 피크는 아마도 이번 주 21일이 될 것 같은데요. 쏠림이 심한 시장, 변동성의 파도를 지혜롭게 타고 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상 밖의 경제지표로 변동성이 컸던 한 주간 러셀 2000 지수를 제외하고는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생각보다 부정적이었던 지표에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은 후퇴했고 금리는 상승,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마이너스지만 월별로 넓혀보면 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요 자산군이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이 가장 상승폭이 컸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장도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마이크로소프트가 0.61% 하락했고 애플도 0.84% 하락, 엔비디아도 0.06% 약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고요. 메타도 2%대 약세, 테슬라도 0.25%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시장이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처럼 시장을 끌어내렸던 경제지표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때문이었는데요. 예상보다 강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밀렸습니다. 전월 대비로 헤드라인은 0.3%, 근원 PPI는 0.5% 상승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지표에 국채금리가 순간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4.32%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마감된 상황 살펴보시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2%에 2년물도 4.6%의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처럼 밀렸음에도 주간으로는 원자재 섹터 좋은 흐름 보였고 커뮤니케이션과 테크 섹터는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간 시장을 끌고 왔던 큰형님들이 쉬어주고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한 달간 성적으로는 모든 섹터가 올랐고 특히 테크와 금융 섹터가 좋은 성적표 보여줬습니다. 오르내리는 시장 통해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는데 이번 주에는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F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한 달간 모든 섹터가 상승할 때 시장의 내러티브는 크게 두 번 변화했죠. 1월 FMC 이후 금리 인하 시점은 3월에서 5월로 그리고 경제지표 확인 후에 6월로 밀리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6월의 첫 인하를 시작으로 연내 4번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사록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바탕이 된 회의 분위기를 자세하게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죠. 시총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엔비디아. 과연 이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엔비디아 분기 매출은 3.4배, 순이익은 5.2배 폭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개 분기 연속 매출과 순이익이 3자릿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인데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주가가 3배 넘게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2월이 채 가지 않았는데 47% 정도 가까이 주가가 뛰었습니다. 이처럼 지칠 줄 모르는 상승세에 거품 논란에서는 한 발 비켜있는 이유, 상대적인 PER 때문입니다.
지난주 마감가를 기준으로 엔비디아 주가 수익률 퍼는 35.88배입니다. 메타가 35.8이고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38.12배에 비해서는 되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거품 논란에서 비껴가 있다는 평입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죠. H100은 개당 가격이 5천만 원에 육박하지만 오픈 AI와 구글, 또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것이 없어서 난립니다.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고 자체 AI 반도체 생산만 구축에 나섰지만 시장은 엔비디아의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입니다. AI 그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 과연 다시 한번 시장 상승의 주역이 되어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로 쉬어갑니다. 거래일은 짧고 변동성을 키울 이벤트는 몰려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한 주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오늘은 EU에서 반독점 혐의로 과징금을 처음 부과받는 애플과 미국 정부와 반도체법 지원금을 논의하는 인텔, 기업 가치가 860억 달러를 기록한 오픈 AI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8일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약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7,2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U가 애플에 벌금을 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빅테크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강력한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자들에게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인텔과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반도체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지원금에는 대출과 직접 보조금이 모두 포함될 듯합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삼성전자나 TSMC에 앞서 자국 기업에 먼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860억 달러로 10개월 새 거의 3배가 뛰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픈 AI 주식 공개 매수를 위한 기업 가치 평가에서 이같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공개 매수로 오픈 AI 직원들은 보유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을 위한 새로운 벤처 설립을 추진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새로운 벤처를 통해 어떤 칩을 생산할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트먼은 AI 칩 부족에 대응해 최첨단 컴퓨팅 칩 생산을 크게 확대하거나 저사양 AI 칩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와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수요 증가로 성장주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모두 사상 최고치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이렇게 고가를 기록한 배경에는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의 수요 증가가 있는데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에 대한 수요 폭발로 일라이릴리는 전 세계 헬스케어 분야 시가총액 1위, 노보노디스크는 LVMH를 꺾고 유럽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일라이릴리는 지난달 테슬라를 추월해 전 세계 시총 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30년에도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두 회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약 85%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 켄터키주 공장의 노조원 9천여 명이 현지 시간 23일 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현지 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해당 계약 협상은 작년에 UAW와 합의한 임금 인상 계약건과는 별개로 공장 내 간호사 인력 수준을 포함한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파업 경고는 노동자 부족과 우호적 여론에 힘입어 UAW가 팬데믹 기간 이뤄진 양보를 철회하기 위해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요구하며 이뤄졌는데요. 포드는 성명을 통해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노조와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이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상승 업종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시장의 중심에 LG에너지솔루션이 섰습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8월에 양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형태는 크게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 각형과 파우치형이 주로 생산됐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난 2020년에 처음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았습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저렴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이 장점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삼성 SDI가 4682 원통형 배터리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고 2026년 양산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 관련 이슈에 이어 전날 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밤 테슬라 주가가 6% 이상 급등하면서 금요일에 국내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67% 올라 41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도 4.79% 반등해 40만 4,500원에 마쳤고요. TCC 스틸이 17% 가까이 급등해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갑니다. 이외에도 우신시스템과 캠트로스가 11%대 강세 보였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연일 고조되고 있죠. 지난 16일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오늘인 19일까지 사직서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 2,700여 명은 내일인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대형 병원들이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면서 대비하고 있지만 전공의 집단 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격 의료 산업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살펴보면 케어랩스가 상한가를 찍었죠.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33% 넘게 급등했습니다. 인성정보도 상한가를 기록해 지난 한 주간 44% 이상 올랐고요. 유비케어는 지난주 금요일에 23% 상승 마감했죠. 이외에도 토마토 시스템이 8%대, 루닛이 5%대 강세 보였는데 특히 루닛은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구글과 오픈AI가 나란히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구글이 현지 시간 15일 공개한 제미나이 1.5%는 긴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기존 버전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1시간짜리 동영상이나 11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 담긴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요. 한편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주는 AI 시스템 소라를 공개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뚝딱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혁신적인 AI 기술들이 발표되면서 국내 AI 챗봇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작년에 호실적을 거둔 한글과 컴퓨터가 약 15% 급등했습니다. 삼성 SDS는 4.86% 올랐고요. 현대 HT는 과거에 글로벌 AI 휴머노이드 기업과 협력했다는 소식이 주목받았습니다. 5.3% 상승 마감했고 이외에도 폴라리스 오피스와 셀바스 AI가 3%대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PBR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이번 달 26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6일 경제장관 회의 이후 기업들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도록 촉진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세제 지원 방안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저 PBR주로 묶이는 증권, 은행, 지주사, 자동차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4분기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 실적이 부진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안정적인 배당 성향에 따른 투자 매력도가 높다면서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8% 상승 마감했고요. 미래에셋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모두 6%대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이달 들어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입니다. 5.21% 올랐고 하나금융지주도 약 5%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1% 넘는 반등세를 보였는데 한풀 꺾이나 싶었던 외국인의 투심과 저 PBR주의 강세가 멀리 안 가고 다시 시장에 돌아오면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26일에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발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1.34% 올라 2648.76포인트, 코스닥은 0.19% 떨어져 857.6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일정이 결정되자 외국인이 하루 만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다시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5,647억 원 순매수, 기관도 2,621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 개인 투자자만 8,327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2,525억 원 순매수, 기관이 보합 정도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164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저 PBR주를 비롯해 2차전지 대형주가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업황 개선 기대에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3.67% 상승하며 종가 41만 원이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34% 강세로 44만 2천 원, LG화학이 4.24% 올라 종가 5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저 PBR주인 현대차가 5.21%, 기아가 2.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각각 0.4%, 0.79% 상승 마감했고요. HLB가 1.48% 올라 68,600원, 알테오젠이 3.6% 올라 97,000원에 마감한 가운데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던 엔캠은 지난 금요일 7%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환율은 1원 40전 올라서 1,335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깐 단기 차익을 실현했던 외국인이 다시 저 PBR주를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였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한미반도체 등이 뒤를 이었는데 현대차와 삼성물산, 기아, 현대차 우선주, KT 등 저 PBR주가 순매수 10위권에 상위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의 저 PBR 러브콜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26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에 주주 친화 정책을 이어나갈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3월
주주총회 시즌이 그 어느 때보다 주주 환원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주주 환원 수익률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외국인의 바이코리아에 동참하자면서도 이 반도체 업종의 경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밸류의 비중을 확대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이번 주는 저PBR주가 아니라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을 주목하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대신증권은 이번 주에 FOMC의 매파적인 해석과 1월 CPI 쇼크까지 반영된다면 단기 등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수출주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같은 성장주의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체크하시죠. 오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처리됩니다. 여기서 한도가 증액이 되어야 대규모 무기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방산업종의 이슈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또 국제고체회로학회가 열리는데 SK하이닉스가 여기서 16단 HBM을 최초로 공개하고 또 다양한 반도체 설계 기술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4분기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일은 중국의 2월 대출 우대금리가 나오는데 5개월째 동결 중인 금리가 이번엔 인하될지 주목되고요. 수요일엔 반도체 이슈가 시장에 강한 영향을 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인텔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나올 반도체 업종의 주가 움직임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목요일 새벽에 1월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요일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 현대해상, 인글우드웹, 코스메카 코리아 등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기업 밸류업 모멘텀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금리 이슈, 그리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이슈들까지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댓글 참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시장 보니까 또 뉴욕 증시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뉴욕 증시는 오늘 이제 대통령의 날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1월 FOMC 의사록 발표가 되고요. 네, 예. 그렇죠. 뭐 월화수목금 중에 제일 중요하기로는 우리가 아마 목요일 날 살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FOMC 의사록도 있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엔비디아 지금의 주가 수준을 갖다가 정당화해 줄 만한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나오느냐 하는 그거고 어쨌거나 지금 환율이나 금리가 조금 특정 레벨에서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요걸 어떻게 물꼬를 터줄 모멘텀이 뭔가 싶기는 한데 우리는 또 외국인들한테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고 그리고 또 테마주가 너무 극성을 부리니까 전부 심지어 연기금까지 요즘은 테마주를 안 담으면은 실적 평가에서 소외가 되니까 네. 초전도체 관련주를 갖다가 예. 연기금도 손대더라고요. 그런 상황까지 와서 그래요. 이제 또 저PBR주 관련해서 또 정부에서 일정을 밝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대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네. 오늘 이제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님과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옮긴 소속사가 아직 제 입에 잘 안 붙어서요. 이게 참 습관이 무섭네요. 네, 예, 뭐 미국 쪽 보니까 CPI 이후에 PPI까지도 지금 좀 인플레이션 상승률 둔화가 좀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층 물 건너간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에 저는 등에 땀이 좀 날 정도 걸어다니면 그때 네. 돼야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네네. 그 얘기를 줄기차게 말씀드렸는데 땀이 날 정도가 돼야. 네, 그 이제 대충 이제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정도까지 밀린 거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 미국 시장은 어떻게든 상승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CPI 발표에 한 번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기대했던 PPI에 두 번 두들겨 맞으면서 일주일 동안은 특별히 그냥 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우리 1월 달 내내 사실은 우리 한국 시장만 소외됐냐 걱정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실적을 제가 2주 만에 나가서 네, 한번 네. 뽑아봤더니 우리나라가 제가 비교하는 저 주요 선진국들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거의 2등 했더라고요. 보니까 오호. 네덜란드가 1등 했고 우리나라가 예. 2등, 그다음에 일본이 3등. 이게 이제 그 파란색 선이 이제 이 한 달짜리 수익률인데 이제 미국도 뭐 중간쯤 다긴 하지만 지금 일주일 수익률은 이제 보합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 한 달 정도의 성과를 가만 보면 네덜란드가 1등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저 나라가 ASML 그 소위 그 반도체 EUV 장비의 전 세계에 독점을 하는 그 기업이 지난 한 달 동안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1등을 하게 된 거고, 만약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거죠. 삼성전자 30% 올랐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1등 했겠죠, 사실은. 야, 네덜란드가 또 반도체 강국이군요. 맞습니다. 예. 어허. 이게 유럽의 반도체 강국입니다. 예. 다른 종목들도 여러 더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좀 올라간 스토리가 다릅니다. 저PBR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일본이 최근에 지난 일주일간 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일본은 뭐가 많이 올라갔나 봤더니 저기 역시 또 AI 쪽이 AI 쪽이요? 소위 소프트뱅크나 뭐 기타 그런 관련된 소위 이제 테크, AI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뻐꾸기 우는 사람들은 다른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다시 상승 모멘텀을 외국인들 중심으로 다시 되찾았다는 것은 좀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까지. 예. 네. 뻐꾸기 뭐라 하셨습니까, 방금? 각 나라마다 이제 소위 자기만의 고유의 스토리들이 있지만 네. 예. 우리나라는 사실은 AI보다는 저 PBR로 올라간 거거든요. 네. 때마침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26일 또 발표가 된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예. 일주일 후에 발표가 될 텐데 그때도 아마 2주 전에 저희가 봤었는데 정책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네.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주일 후에 발표되니까 또 그 사이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조금씩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상당히 좀 기대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 사실 시장을 역시 좀 주도한 측면이 있는데 2주 전에도 제가 그때 왔을 때 외국인들이 그 일주 동안 종목들을 뭘 샀느냐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름은 바뀌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요게 뭐냐면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 순매수액 기준으로 상위 종목들을 순서를 쭉 11개 기업을 한 거고요. 네.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SK 스퀘어까지 쭉 순서로 제가 좀 그 순위를 매겨봤는데 보시면 이 중에 보시면 확실히 그 소위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외국인 투자 비중이 외국인 그 보유 비중이 1%포인트 이상 늘어난 그런 종목들이 확실히 좀 많이 올랐더라. 대표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3.2%포인트 올랐는데 확실히 그 한 달 동안 35% 올랐고요. 그러네요. 이제 절대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규모는 커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분율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0.3%, 0.5%.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이 상대적으로는 둔화됐고 SK 하이닉스가 9.7%로 그나마 좀 선방했는데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간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아, 삼성물산 마찬가지로 30%대 이 상승 보였는데 지금 지분율이 2%, 1% 이상 그러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지분을 늘린 종목들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한미 반도체는 좀 이거는 약간 AI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른 거지만 네. 그래서 확실히 저 PBR 종목들 중에 확실히 주주 환원이 좋아지고 있거나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되는 뭐 KT, SK 스퀘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확실히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사들어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될 소위 이제 그 밸류어 프로그램이 네. 확실히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좀 가시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실행 가능해 보여야만 이 분위기를 쭉 더 유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삼성전자가 저기 월간 상승률 지금 네, 한달 상승률이 마이너스 맞습니다. 한 달 동안에 거의 보합입니다. 모돌은 거의 뭐 보합인데 네. 예, 제일 그냥 외국인들이 저 사들인 거에서는 관심은 제일 적었네요. 이게 상대적으로는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변화가 그러네요. 있기가 좀 상대적으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변화가 많을 종목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네. 변화가 많을 거라고 보다 보니까 같은 삼성 브랜드 안에서도 차별화가 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26일 날 발표되는 내용 중에 시장이나 외국 자본들이 봤을 때 하면서 고개 끄덕거릴 만한 내용이 한두 개는 있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특히 기대하는 게 네. 이제 일본이 워낙 지금 혼자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했죠. 네, 미국 다음으로 사실 잘 나가고 있는 예. 나라인데 일본이 드디어 이제 좀 비싸졌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 한 1년 동안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그때 뭐 0.5배, PBR 0.5배였던 게 지금 1배를 다 넘어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지난 일주일 좀 올랐긴 했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쪽에 들어갔던 그 소위 이제 이런 저 PBR 투자했던 그러한 투자자들이 예. 이제는 한국이 변화율이 더 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하. 사실 그거를 이제 그대로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타이밍 이슈로는 상당히 좋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이걸 이제 얼마나 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설득될 만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 그 신장 개업발이라고 있는데 신기하죠. 예, 일단 뭐 그 입구에 화환도 많이 서 있고 네. 주차장이 차도 버글버글 하다 보면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맛있으면 자주 가게 되고 네. 그러네요. 일본서 차익 실현하고 신장 개업하는 한국으로 돌아와 준다.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 아침에 얼핏 오다가 봤는데 UFC 미쯔비시였던가? 어제 경기 PBR이 0.3에서 0.8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성공한 거죠, 뭐. 그렇죠. 거의 그럼 3배 가까이 오른 세 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 네. 근데, 물가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CPI가 먼저 발표되고 이제 주말에 또 PPI까지 발표가 됐는데 CPI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지금 뭐 서비스 물가 자체도 그렇고 이게 상승세 둔화가 쉽게 잡히지 않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난주 아마 수요일 날 많이 다루셨을 것 같은데 CPI가 발표됐을 때 물가는 이미 잡았다라는 사실은 지금 현재 낙관론자들의 대부분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네, 네. 2% 결국은 간다. 시기의 이슈지. 글로 방향성은 잡혔다라고 강하게 있고 CPI가 발표된 날은 시장이 출렁거렸지만 뭐라고들 그랬냐면 이거는 1월 달에 그런 계절적인 이슈. 뭔가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또는 산술적으로 반영하는 것들 때문에 1월 달만 튀지 2월 되면 다 잡힐 거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꼭 그때 이제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되었던 CPI 중에는 소위 슈퍼코어 CPI 네. 서비스 네. 물가에서 주택 뺀 거. 여기가 MOM으로 0.8%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일시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이게 미국의 연은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같은 소비자 물가를 봐도 좀 다양하게 보게 그렇죠.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예. 왼쪽 차트는 그 절사평균 16% 절사평균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16% 절사평균은 뭐냐면 위아래 8%씩을 떼는 겁니다. 너무 물가 많이 오른 8%, 너무 낮은 8%. 이게 딱 무슨 이제 피겨 스케이팅 예. 또 내지는 체조 평가하듯이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낮은 사람 빼고 평균 내잖아요.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절사 평균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그러니까 월별 MOM으로 올라가는 것을 연유를 한 건데 5.8%나
올라서 지금 한 3, 4개월 동안 가파르게 지금 화면을 좀 확대해 보시면 좀 잘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가파르게 더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튀어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절사평균 소비자 물가가 평균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간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측은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경직성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잘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소위 물가 한번 올리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만에 한 번씩 올리는 것들. 예. 그럼 한번 올라가면 꽤 오랫동안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검정색 선이 지금 3.8% 상당히 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헤드라인이나 소위 슈퍼코어나 코어를 보는 것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의미 있게 올라간다라는 것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스럽게들 지금 보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됐던 PPI. 이게 이제 사실은 투자은행들 포함해서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만든 네. 좀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 다시 강세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 보셔야 될 것 약간 같은데. 비유하자면은 그 복싱 선수들 그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 잽에 이은 잽 다음에 스트레이트 1, 2. CPI가 잽이었다면 PPI는 약간 스트레이트성 그렇죠. 좀 데미지가 있었던.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연속 CPI와 PPI가 동시에 다 시장의 예상치를 가파르게 좀 넘어섰거든요. 네.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원래 예상은 전월 대비로 해서 근원 PPI, 일반 PPI 다 0.1% 상승할 걸 예상했는데 네. 헤드라인 PPI는 0.3%, 3배 더 많이 나왔고요. 근원 PPI는 0.5%, 5배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1, 0.5 그러니까 별로 안 커 보이지만 그거의 몇 배인지를 나눠보면 5배, 3배나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높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전년 동월 대비로는 워낙 기저효과가 높아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약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전월 대비 MOM은 상당히 우상향으로 바로 이제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레리 서머스 그 전 재무부 네, 장관 네. 하버드 집 경제학과 교수께서 오히려 다음번이나 다다음번 FMC에서는 한 15%의 확률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할 수도 있겠다. 네.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주말 동안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시장을 또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려를 자아나게 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기 CPI가 나왔을 때는 사실 좀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하면서 했던 얘기가 연준은 CPI보다 PC를 보는데 PC에는 뭐 그렇게 주거비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이런 등등을 얘기했는데 네. 이 PPI가 저렇게 나와 버리니까 PPI가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결국 또 CPI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게 2월에 진정되는 모습이 아니면은 조금 시장으로서는 진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지금 그 미국의 소위 투자은행들, 예. IB들이 이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주장은 일시적이다. 2월이면 다 잡힌다. 뭐 CPI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말씀 주신 대로 PPI가 발표되자마자 재빠르게 네. 다 예측치들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예. 차트를 한번 다시 열어봐 주시면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바클레이즈,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들이 지금 PC 물가를 원래 예측한 거에 거의 2배 이상. 지금 1월달 PC 발표가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예. 근데 이걸 지금 거의 지금 이 숫자가 직전 거가 비교가 안 되는데 대부분 이제 거의 2배 가까이도 올라간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위 이제 슈퍼코어라는가 코어 서비스, 소위 이제 주택을 뺀 것들을 보시면 평균 예측치가 발표된 것만 하면은 0.57. 이게 원래는 0.23, 0.3 언더였거든요.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결국은 투자은행들이 적어도 지금 1월달 수치를 보고는 PC 물가가 자기네들이 예측한 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세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거 다시 그 연준의 그 소위 금리 인하가 상당히 오랫동안 뒤로 후퇴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들은 이게 아예 완전히 뒤로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하반기 정도로 올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잘 기억하시면 1월 초만 해도 예. 그 소위 12월에 그때 그 FOMC에서 발표했던 그 경제 전망 요약 점도표에서는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측했는데 네, 시장은 그때 7번 7번까지 예. 반영했었죠. 이제 이것이 많이 끌어올려져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게 4번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거의 이제 연준의 예측치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대로 과열이 지속된다면 연준이 올해 내에도 금리를 인하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은 투자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뭔 주초부터 이렇게 또 겁나는 얘기만 하느냐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겠는데 네. 뭐 걱정스러운 얘기는 초반에 다 해버리죠. 뭐. 그러고 뒤에 가서 좀 그거 하고. 저기 우리 송 대표님 가끔씩 이 유동성 관련한 지표들을 가져오시는 가운데 또 한 축을 담당하는 BTFP 작년 3월에 은행권 위기 생기고 나서 연준이 여기 필요하면 여기서 갖다 써라 하면서 저리로 막 푸는 자금. 그게 지금 3월 중순인가 3월 한 초순인가 뭐 끝나는 걸로 지금 연준에서 밝힌 것 같은데요. 예, 3월 11일이 3월 11일 날 이제 만기인데 그 이후로는 네. 이제 BTFP 갖다 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연준이 사실은 망할 것 같은 걱정되는 은행들을 상대로 채권 맡기고 1년 동안 이렇게 금리 딱 고정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맡기는 채권이 시가로 계산하면은 엄청 싸져야 되는데 그냥 그 액면가로 그대로 그러니까. 다 담보 쳐주고 그다음에 금리 쳐줘서 보냈는데 최근에 시장 금리가 빠지면서 오히려 연준을 상대로 돈 장사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게 사실 피크 치고 최근 한 일주일 제가 가장 최근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는 이제 피크아웃은 조금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BTFP발 소위 완화 돈을 푸는 정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국채 금리도 지금 다시 한번 치솟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저도 이제 이것이 시장의 전반적으로 이것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 강세되는 거는 미국을 제한 나머지 나라들한테는 자금 유입이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이 평가가 상당히 이제 빡빡해지고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국을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이건데 지금 보시면 아마 기억하시겠는데 지금 2주 전에 그때 달러 인덱스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금 보시면 제가 하늘색 선을 쳐놓은 게 작년 12월 13일, 12일 정도에 FOMC 회의 있었던데 파월이 피벗했을 때 그때보다 이미 이제 완전히 달러 지수는 그때 높이를 뚫고 올라갔고요. 보시면 그때보다 달러 지수가 더 높죠. 확실히 지금 이미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아마 제가 그때 금리는 아직은 그거를 거부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2년물 금리나 10년물 금리도 보시면 확실히 다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와서 그때 12월 FOMC 피봇 했을 때 그 수준까지는 다 올라왔다. 그러면 이것이 다 시장이 말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빡빡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위험 선호 현상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여기에 덤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차트를 안 갖고 왔지만 미국이 1년 중에 월별로 계절성이 2월이 좀 두 번째 정도로 약한 때고요. 특히 2월 하반월이 희한하게 약합니다. 이유는 뭐 알 수 없는데 이게 계절적으로 항상 좀 약한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거와 맞물린다면 2월 말까지는 상대적으로는 시장이 어떠한 그러한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뭐 기술적으로 봐도 뉴욕 증시 뭐 3대 지수 다 뭐 데일리나 위클리나 할 것 없이 좀 과매수 부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또 2월에는 늘 계절적으로 2월 하반월에는 좀 조정이 나오는 시기였다. 뭐 그런 것까지 나오니까. 근데 저는 월요일마다 우리 송 대표님 갖고 오시는 자료 보고 있으면은 저도 이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직관적이에요. 갖고 오시는 자료들이. 아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탁 12월 FOMC에 선 딱 끊어놓으시고 보니까 네. 예, 10년물 수익률도 거의 회복 다 해버렸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AI인데 요즘 뭐 AI 얘기 빼고는 할 게 없어집니다만 엔비디아 괜찮겠습니까? 알 수 없죠.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 실적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주들, 특히 엔비디아가 과연 이것이 거품이냐 아니냐 논란이 SNS 상에서 특히 트위터 상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레딧이라고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어마어마한 논란들을 불러일으켰었고요. 거기에 이제 소위 먹잇감을 던져준 게 소위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 그 오피니언 기사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왔었는데요. 저도 이제 제 SNS에다가 요 차트를 하나 보여드렸더니 엄청 뜨거운 반응들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건 뭐 맞다 틀리다 막들 난리.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엔비디아가 화제의 중심도 있고 아마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증거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시장이 뜨겁구나 역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 차트가 뭐냐면 과거에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대장주는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시스코 시스템즈였죠. 네, 시스코였습니다. 대단했었죠. 예. 소위 라우터라는 인터넷 시대가 열릴 때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가 AI 시대를 연다면 당시에는 인터넷을 시대를 열려면 라우터가 있었어야 된다. 라우터의 대장주가 이제 시스코였고요. 지금 시스코가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사실은 이게 90년 초반부터 하면은 거의 10배 이상 올랐었던 종목인데 이미 보시면 이때도 보시면 막판에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엔비디아의 2020년 거의 코로나 발생 초기 시대부터 해서 같이 연결해 보면 희한하게 모양새가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했던 기사의 그 주창자의 말은 시장에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항상 경쟁이 결국 있고 독점적일 것 같은 게 영원하지 않고 과열 투자하고 과잉 투자하면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에 상당히 급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소위 이제 약간 주기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응 상대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차트로서 이제 이것이 나온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분은 내가 보기에는 재미삼아 이제 사실은 요걸 대응을 했는데 말씀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제 차트들도 이제 바로바로 이제 나오겠죠.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차트인데 심지어 이제 제가 올렸던 요 이제 소개한 차트에 바로 다음에 반대하는 차트를 또 올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차트 바로 다음에 이제 그 트위터에 이제 반대를 하는데 요걸 한 해만 더 땡기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96년도부터 같이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95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반영을 하면 아직 1년 이상 남는데 그러니까 99년도에 소위 진짜 닷컴 부분의 마지막 올라가는 거 한 3배 그때 올랐다. 그러면 시스코가 3배 그때 올랐었는데 그럼 엔비디아도 지금부터 한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 누구는 이걸 차트 크라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차트 크라임. 이게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 갖고 장난치는 거죠.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게 여기에 품은 항상 사실은 그 과거에 일어난 것이 똑같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운율이 있다고 그러죠. 비슷하게 갈 수 있다. 라임이 이제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 차트를 보고 제가 바로 떠올랐던 게 뭐냐면 99년도 초, 98년도 말, 99년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98년도 말에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그 상반기에 있었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그해 여름 이후로는 LTCM이라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엄청난 이게 부도 사태 우려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것들이었고요. 그때 사실은 LTCM이 지금은 다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당시에 노벨 그 경제학 수상자들이 다 참여했던 엄청난 펀드였거든요. 그 옵션 모델 만든 사람 아닙니까? 블랙졸즈 모델을 했던
그 사실은 그래서 엄청 잘 나가다가 저 때 LTCA 때문에 이거 금융기관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느닷없이 그린스펀이 98년도 10월부터 3회 금리 인하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 과잉 대응이었던 거죠. 그랬죠. 그런데 네. 시장에 돈이 확 풀리면서 네. 99년도에 닷컴 버블을 촉발시키는 엄청난 상승장을 유발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름을 부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올해 들어오면서 올해 2024년이 99년도와 같으냐, 99년 초입이냐, 네. 2000년도 초입이냐 이 논란이 그 지금 논란이네요. 되게 많아요. 모양새가 너무 비슷하니까. 2000년 초반이다라 하는 분은 앞서 소개했던 차트가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고 맞습니다. 99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 1년 바짝 또 좀 더. 시세 난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래서 중요한 게 또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 또 유동성의 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왜 시장에서는 올해 7번 금리 인하를 기대했겠습니까? 주식이 날아가고 채권이 날아가려면 연준이 금리 인하해주고 저런 버블이 생길 수 글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논란들이 매우 강하게 자신들의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를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간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강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5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4%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85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2,900원, SK하이닉스는 0.5%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4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1만 2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2만 원, 현대차가 1%가량 오를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25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기아가 0.78%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1만 6,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0.8% 하락이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포스홀딩스가 0.68%, 0.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43만 8,500원, LG화학은 2%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1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호가에서는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24만 8,500원, 에코프로도 2.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62만 7천 원이죠. HLB가 1.6%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69,700원, 알테오젠 1.3% 상승이 예상됩니다. HPSP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57,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이 2.3%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4만 6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6만 5,500원. 리노공업 0.48% 하락이 예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0.6% 오름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7,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지금 호가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글쎄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저 PBR 관련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 만큼 또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가 또 시장 방향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예. 예상 체결 지수는 주말 뉴욕장에 비하면 그래도 저 정도면 고무적인 거 아닌가요? 사실 CPI 발표되고 나서도 우리 증시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었고. 예, 그래서 PPI까지도 글쎄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 대표님 보여주신 첫 번째 차트에서 지난 1개월 동안에 우리가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 2등 먹었는데 예. 그 지금은 약간 글로벌 증시하고는 약간 다른 결이 느껴지는 국면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이. 예, 결국은 일본이 사실 작년에 올라갔던 것들이 사실 테크주보다 저 PBR주 올라간 게 컸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도 저 PBR주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많죠. 시장 자체가 저 PBR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오히려 이번 기대는 혹시 미국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정책을 잘 통해서 주주환원이 잘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 자금 유입을 충분히 좀 더 끌어당길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돌파구 이런 것들을 하나 마련해 볼 수 있을 텐데 다만 이게 저도 잡은 걱정이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왜냐하면 또 일부는 이런 주주 환원을 되게 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또 대주주들 위주로 좀 좋게 해주는 정책들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밸런스가 어떻게 맞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일본이 사실은 지난 그 아베 이후로 계속됐었던 그런 정책들이 주주환원, 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의 투명성,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을 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화했던 것들이 국내에서도 사실은 좀 더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결국은 길게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의 리레이팅, 소위 디스카운트를 리레이팅으로 바꾸는,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좀 긴 호흡의 어쨌든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물가 지표는 저렇게 뭐 어쨌거나 2월달, 3월달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최근 들어서 살짝 도는 것다 이런 얘기고. 좀 저도 이렇게 뭐 유튜브 내용들 듣던 중에 가장 이렇게 좀 저 표현은 좀 수정해야겠다 싶은 게 그동안 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살짝 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얘기들 하세요. 언제 물가가 떨어졌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됐을 뿐이지. 맞습니다. 물가가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물가가 그동안 떨어진 적은 없는데 네. 그래프를 띄워놓고 물가 그동안 떨어지다가 다시 살짝 올라요. 증가율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정확한 그렇죠. 표현이에요.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막 한번 고속도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저기 저 뭡니까 다른 도로들이 많이 생기면서 폭망한 경부선의 한 휴게소에서 손님들 하나도 없는데 들어갔더니 장사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3,500원이나 4,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칫솔 치약 키트가 하나 스티커 더 붙여서 5,000원 붙어 있어요. 그냥 우리 저 가게에서 먹는 크림빵 말입니다. 또 이렇게 스티커 하나 더 붙여갖고 2,000원 붙어 있어요. 제과점 빵보다 더 비싸요, 그게. 누가 가겠습니까? 예. 야, 인플레이션이 이런 거구나. 그냥 다들 힘들다 하면서 남들 올릴 때 같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Anyway,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엔비디아 두 개의 차트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또 나온 소식이 AI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뭐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AI 반도체 투자에 한 우리 돈으로 133조 원 이러면은 이제 한 1,000억 달러죠. 투자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사실 그 이전에 또 오픈의 그 챗 GPT 그 창업자 샘 올트만도 사실 뭐 자체적인 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AI 반도체 투자에 다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다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한 거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이러면은 엔비디아가 그렇게 뭐 제2의 경쟁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실은 살펴보려면 이제 가장 큰 게 그 전에 이 차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빅테크, S&P 500에서는 빅테크가 있는 게 IT 업종하고 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면 우리는 SK텔레콤, KT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기는 저 안에 이제 구글이나 뭐 이제 메타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IT와 통신 서비스 업종의 합의 시가총액의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과 그 두 업종의 이익의 합의 비중, 전체에서의 비중 두 개를 이제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은 짙은 파란색, 하늘색 선은 이익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비슷하게 보통 가는 게 일반적인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그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랑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결국은 이익 비중이 덜 적으면 시장이 시가총액을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비싸지는 거고 저것이 역전되면 싸지는 거겠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전체 시가총액 비중하고 이익 비중이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가 2000년도 초반입니다. 네. 닷컴 버블 있을 때 네. 같은 이익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값을 쳐줬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엄청 성장할 건데 네. 지금 저 정도 벌어진 게 2000년도 저 때처럼 저기 제가 이제 거리를 책극정했는데 저기 2배, 3배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시총이 그러니까 더 많이 더 네.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굉장히 않겠냐. 중요한 얘기니까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5월 1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제 대통령이 날로 휴장하고 이제 수요일 지나고 나서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1월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 반전을 꾀해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국내 증시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으로 2,65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4% 떨어집니다. 85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혼조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1% 강보합권이네요. 72,900원. SK하이닉스가 0.2% 떨어집니다. 146,4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약보합으로 409,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떨어집니다. 822,000원.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254,000원이고요. 기아가 1.3% 상승합니다. 117,3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떨어집니다. 62,100원이고요. 셀트리온 0.2% 상승으로 18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7% 떨어지네요. 438,500원. LG화학이 1.98% 상승하면서 51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금융주들 흐름이 좀 괜찮은데 금융주 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3.9% 4%까지 올라갑니다. 58,000원.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하고 지금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물 건너간 상황이고 어쩌면은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도 나오면서 금융주 전체적으로는 또 이제 그런 금리 인상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 섹터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상홀딩스 지금 16% 급등 중이고 TY홀딩스 우선주도 강세고요. SK스퀘어도 3.2% 올라갑니다. 그밖에 KB금융, 신한지주 1% 이상 올라갑니다. 68,800원, 45,1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JB금융지주, 신영증권 우선주. 오늘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고요.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의 강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틸리티 섹터의 상승도 눈에 띕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전력이 지금 4% 강세 2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전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사에서도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망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증권사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12% 급등 중이고요. 한국가스공사도 6% 강세, 삼천리 서울가스도 강세고요. 지금 한국가스공사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 약세입니다. 2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3.5% 떨어집니다. 61만 7천 원. HLB가 2.7% 강세입니다. 7만 500원이고요. HPSP가 0.68% 하락 5만 8,1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0.2% 떨어지면서 9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작이 약보합으로 10만 2,900원이고요. 엔케몬 반등 보여줍니다. 확실히 호가랑은 다르네요. 3% 상승 26만 5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 약세, 리노공업이 0.7% 떨어집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 그동안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는 만큼 오늘 주가 자체는 또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좀 급락 흐름 이어집니다. 13% 하락으로 10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지금 사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 뉴스를 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전공의들 지금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비대면이라든지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케어랩스가 지금 21% 급등 중입니다. 6,990원이고요. 인성정보도 11% 넘게 올라갑니다. 유비케어 16% 강세 7,230원이고요. 토마토 시스템 루니또 지금 5% 3% 강세입니다. 나노엔텍도 6% 강세입니다. 3,83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루엠텍, 비트컴퓨터 모두 5% 이상 올라갑니다.
지나갑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4% 강세네요. 오늘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유헬스케어 관련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790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78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삽니다. 지금 202억 원 매수 우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120억 원 매도 우이, 기관 1억 원 순매도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좀 많이 삽니다. 지금 2,137계약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 원 환율은 지금 현재 1원 90전 하락한 1,33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좀 올라갔는데 환율은 또 떨어지네요. 달러 환율. 네. 네. 지금 딱 갇혀 있습니다. 예, 예. 기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뭐 달러하고 미국채 수익률이 딱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송 대표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결국 뭐 이 차트를 보면은 엔비디아 이제 다 온 것 같고 저 차트를 보면 앞으로도 한 서너 배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점에서 결국 이 유동성이 말해줄 텐데 결국 달러가 역시 약세로 가고 미국채 금리가 내려주고 이런 장이 온다면은 이거는 진짜 뭐 더 날아가는 거겠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또 이제 조정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뭐 우리 시장은 지금 정민행 편님 두루두루 소개해 주는 거 보니까 딴 거 없네요 또. 초전도 테스트 다 털고 나와갖고 원격 진료로 가고 있네요. 참 발들 빠르세요 보면은. 예, 근데 외국인들은 아예 지수 땡기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벌써 3,000개입니다. 지수 선물. 지금 뭐 한 5, 6분 만에. 이러면 또 오늘 이거 10,000개짜리 아닙니까 이거? 통상 흐름이. 네. 어느 쪽이 가고 어느 쪽이 빠지고를 갖다가 다 맞추기는 어려운데 지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2,720은 기본적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럼 소장님은 그 인덱스 쪽에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뭐 투자해놓고 여기 와서 얼마 갑니다 하면은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뭐 그거 해서 예, SBS, BJ에서 이러고 있는 동안은 이거 끝나고 했다가 이제 또 얼굴이 초췌해지겠죠. 번 날은 조금 깔끔해졌다가 또 터지는 날은 또 거칠해졌다가 뭐. 괜히 선행 매매로 오해받을까 봐요. 네. 또 뭐 손모가지 걸겠다고 또 나설 수도 있죠. 나중에 여기저기서 안 불러주면. 그러지 마세요. 네. 그 엔비디아 앞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난주 2주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왔던 그 기사였는데 그것도 파이낸셜 타임스인데 상당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셀 엔비디아. 셀 엔비디아. 호호.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갖고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바클레이즈에서 2주 전 금요일 날 그러니까 신용 분석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낸 거예요. 네. 뭐냐면 엔비디아 회사채에 대해서 언더웨이스로 이니시에이션을 한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시작한 그런 차트를 나왔는데요. 요 빅테크는 넘어가서 그 다음번 10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결론은 뭐냐면 그건 이제 소위 주식 보고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채 엔비디아가 네. 발행하는 회사채가 레이팅이 너무 높다. 너무 비싸게 거래된다. 결론은 이제 그건데 그쪽에서 사실 주장한 그 내용들은 보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걱정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전달하려고 이제 갖고 온 차트인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 걱정하는 건 엔비디아가 지금 GPU 시장에서 AI GPU 시장에서는 98% 사실상 독점입니다. 예. 혼자 잘하고 있는 건 분명 맞는데 예. 문제는 걱정이 고객들이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고객들이 조금만 마음을 바꿔 먹으면 이게 순식간에 사실은 이러한 고성장이 꺾일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거 추정돼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면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2등이 메타, 15% 13% 네네. 매출 차지합니다. 예. 그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거의 그래서 이 델타까지 해서 총 위에 상위 5개가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해요. 그러네요. 여기서 한두 개만 빠져도 꽤 큰 타격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업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적으로 사실은 진짜죠. 설계를 하고 예. 있고 그거를 본인들이 TSMC에 직접 맡기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기 위에 2등, 3등인 메타와 아마존은
이미 공공연하게 자체 AI 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그렇겠죠.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저 두 개만 합쳐도 거의 20% 가까운 매출이 갑자기 확 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걱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걱정하는 거는 우측에 보시면 조금 더 키워주시면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하고 대만 합치면은 거의 50% 가까이 되고요. 싱가포르까지 합하면 거의 70% 가까이 있는데 60%가 넘어가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지금 이 그 엔비디아 GPU를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수입을 한다는 얘기가 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소위 그 최첨단 그러한 그 칩들은 중국이 수입 못하게 못 예. 팔게 하려는 예. 미국의 제재 움직임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서 대략 중국 쪽이 그냥 여기서만 놓고 봐도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게 20% 되고 나머지 루트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들도 상당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제재가 엔비디아의 고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두 번째 걱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기 상위 6개사 저 밑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외에 6번, 7번 중에 7번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코어 위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기 비트코인 예. 발굴하던 회사인데 예. 채굴하던 회사인데 지금 이런 엔비디아 AI 쪽 그런 서버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바뀌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런 자기네들의 고객, 중소 고객들한테 투자를 해줘요. 돈을 빌려줘요. 아, 네네. 돈을 주고 그럼 그 돈으로 이쪽이 GPU를 사서 다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 근데 이건 과거에도 많이 꽤 있었습니다.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해갖고 벤더한테 내 물건 사줄 때 돈도 같이 빌려주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경기가 좋고 그 회사가 잘 될 때는 좋은데 문제는 그 나머지가 어려워질 때는 소위 레버리지가 걸리는 거죠. 내가 돈까지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이걸 잘 못 갚을 정도가 상황이 되면 제가 매출처도 잃으면서 돈까지도 잃게 되는 이제 두 가지 악순환에 걸리거든요. 이게 이제 99년, 2000년에 노텔 같은 회사가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지금 투자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한테 묻기 시작한 거죠.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의 대체는 없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이게 주요 고객이 너무 한 5개 한정돼 있다. 그들 중에 일반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머지 중소 투자자들한테는 내가 돈 줘서 걔네들이 영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것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엔비디아가 좀 명확한 그런 답변들, 전망들을 내주면 이번 수요일 실적 발표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예. 35배, 36배가 되게 싸다고 하지만 그건 지난부터 1년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한 800불, 1000불 가려고 그러면 네. 지금 성장률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한 10배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그때 사실은 향후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고무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영원하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잡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측면들을 상당히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근히 지금 보면은 여전히 뭐 우리 미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비중은 테슬라인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워낙 AI 열풍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한 2번째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래저래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잘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요즘 하이닉스 차트를 계속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는데 이게 위클리나 먼슬리 할 것 없이 이 15만 원이 굉장히 크리티컬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막히면은 소위 말하는 더블탑이고요. 이거 열면 이제 새로운 경지로 가는 거고 이쪽도 고비인 것 같아요. 저 PBR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도의 어떤 그 랠리에서 여기서 조금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 이런 차원이라서 이 부분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네. 혹시라도 말씀 주신 대로 기술주가 워낙 목에 차서 네. 더 가면 좋겠지만 네. 흔들린다면
반대편에 이걸 해지할 수 있는 반대편에 해지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 많이 논의된 게 아까 우리 지금 금융도 있고요. 네. 가장 큰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워낙 요즘에 이제 고생들 하고 있고 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첫 번째로는 에너지가 기술주하고의 상관계수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올라도 덜 오르고 빠져도 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보면 차트가 맨 위쪽에 있는 거 보시면 에너지 왼쪽에 있는 것이 상당히 지금 상관계수가 0.3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기술의 제일 멀리 편에 있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반면에 에너지가 워낙 캐시플로우는 지금 좋아서 예. 지금 자사주랑 배당 주는 걸 합친 그걸 다 합쳐보면 주주 환원 수익률이 8%가 넘습니다. 8%. 네. 그러면은 사실은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 PBR이 주주 환원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기술주의 고성장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 강남 파이낸스 센터 이종훈 차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공모주 열풍에 힘입어서 올해도 연초부터 하이힐드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하이힐드 펀드에 837억 원의 돈 뭉치가 몰렸는데요. 오늘은 하이힐드 펀드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IPO 시장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올해 일반 청약을 진행한 공모주들 평균 경쟁률이 1,500대 1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덕분에 하이힐드 펀드 인기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공모주 열풍에 힘입어서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통상 대여급 IPO를 앞두고 인기를 얻는 편인데요. 하이힐드 펀드는 채권 혼합형 펀드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를 합니다. 채권형 펀드보다는 좀 위험하지만 주식형보다는 안전합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BBB 플러스 이하의 회사채의 45%를 투자하면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어서 BBB 플러스 채권을 45% 답고 나머지 비중으로 우량 회사채와 공모주 플레이를 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비중이 5에서 10%로 늘어나서 지난해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뭐 최대 3천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하이힐드 펀드의 장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건데요.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는 이자 배당 소득의 3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펀드 가입자들은 3년간 이자 배당 소득이 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가 않고요. 연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 소득을 올리는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최고 세율이 49.5%까지도 적용될 수가 있는데 15.4% 분리과세니까 꽤 쏠쏠한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APR이 공모주 청약에서 14조 원 몰리면서 대흥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장이 이 열기를 이어갈 거란 예상이 강한 상황인데 이번에 IPO 시장에서도 재도전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주목해봐도 좋다면서요. 네, 바이오 헬스케어 업계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좀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을 타고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첫 조단위 대여로 꼽혔던 APR은 기관 청약에 이어 일반 청약도 대박이 나면서 14조 원이나 몰렸습니다. 저희 하나증권이 공동 주관을 했는데 청약 증거금으로 1억 이상은 해야 한 주 겨울 받을 정도로 상당히 흥행을 했습니다. 올해 다양한 바이오 업체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상 헬스케어와 D&D 파마텍은 각각 내달 15일 그리고 22일에 수요 예측을 시작하고요. 특히 D&D 파마텍은 요즘 핫한 GLP-1 그리고 메쉬 치료제 등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기술 이전 이력도 있습니다. 또 AI 신약 개발을 하는 온코크로스 그리고 최근에 심사를 철회하고 밸류를 더 높여서 다시 재심사를 할 예정인 ADC 플랫폼 업체 피노바이오 등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이정훈 차장님께서 하나증권에서 주관사로 참여했던 APR 공모주 청약 대박이 났다 하셨는데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박은 아닙니다. 뭐 열심히 뛰어다니까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청약을 했는데 한 주도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네. 주관사 직원인데. 네,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몰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이 하이힐드 펀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비우량채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는데 BBB급 비우량채들이 수요 예측에서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가 인기를 끌다 보니 덩달아 하이힐드 채권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BBB급 이 회사채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들은 이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월 BBB급 회사채 수요 예측 참여율이 333%에 달했습니다. 목표액 이상의 주문이 들어오면서 흥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또 현재는 높은 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이랜드월드, 한진칼 등의 회사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3년짜리가 한 연 6%까지 나올 수가 있겠고 또 한진칼도 2년물이 연 5% 후반의 매수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최소 매입 금액이 10억이라 허들이 좀 높은데 하이힐드 펀드가 이런 회사채를 매입을 하면 수익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소형 주택 활용도 재고 방안을 포함하면서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됐는데요. 전세 사기로 찬밥 신세를 못 면하던 오피스텔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던 오피스텔 경매. 정말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피스텔 경매 전략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까랑까랑한 설 교수님의 또 목소리를 듣게 됐네요. 네. 교수님, 이 오피스텔 이거 경매를 오늘 준비하신 내용인데 기사에 보면은 마피 얘기가 많더라고요. 일단 요 오피스텔 시장 한번 분위기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 오피스텔 시장이 네.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네. 사실 이제 아파트에 대한 대체제로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았던 특히 이제 투룸, 쓰리룸의 오피스텔이 네.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전세 사기할 때 가장 큰 대상의 물건이 이제 빌라와 오피스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은 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좀 접근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투룸이나 쓰리룸 오피스텔은 상당히 좀 직격탄을 받았습니다만 원룸형 오피스텔은 여전히 좀 강세를 이어가고 예. 있다라고는 점도 약간 좀 차별화해서 봐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쓰리룸 오피스텔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어찌 보면 오피스텔 또 빌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네. 일명 이제 지산 이런 부동산들이 상당히 좀 직격탄을 맞았다. 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최근에 어떤 분양되고 또 최근에 입주하는 오피스텔과 지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피해도 아예
매수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제 주위에도 지금 마이너스 피해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매매가 안 되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분이 이제 나도 조만간 경매로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경매로 내놓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예,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오피스텔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대출의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오피스텔 분양하면 가령 이제 분양가의 90% 대출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한 70%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차주의 소득도 보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출의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오피스텔 경매 시장 분위기를 잠깐 보면 예. 작년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14.61%. 근데 이제 올해는 17.12%로 이제 상승했습니다. 근데 낙찰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매 나온 매물 대비 낙찰이 몇 건 됐느냐.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올해는 100건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 17건 정도가 낙찰됐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낙찰가율입니다. 사실 작년에 오피스텔의 낙찰가율은 78.48%. 근데 이제 올해 현재는 71.91%. 그러니까 약 7%가 하락했는데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가 대비 낙찰된 가격의 비율인 거니까 네. 이를테면 뭐 10억짜리였는데 옛날에는 한 7억 8천에 낙찰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7억 1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니까 예. 상당히 좀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오피스텔 시장에 지금 희소식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난 일시 대책으로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오피스텔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무주택 자격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일시 대책은 일단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네. 시그널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무조건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또 일정한 기간 안에 매수해야만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이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이를테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또 가격은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 또 2025년 12월까지 또 최초 구입 시 이를테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요건이 까다롭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매매로서는 좀 그럴 수 있는데 경매로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양도세 계산할 때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세금이 중과될 수 있는데 중과 배제가 될 수 있는 혜택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매력적인 어떤 좋은 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쨌거나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이제 오피스텔 시장 자체가 예. 좋아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약간 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교수님 이게 무주택자 방금 설명하신 것은 집 없던 사람이 오피스텔 매입하면은 그래도 무주택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 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이거 그러면은 오피스텔 사도 중과세 적용 안 받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종의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수요를 좀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이라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아파트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만 일단 이 오피스텔 시장이 너무 좀 무너지는 형국이다 무너지는 오히려. 형국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로서도 네. 그냥 방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일반 매매나 분양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호재다라고 하는 점인데 네. 사실 이것이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지려고 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오피스텔 가격이 예. 상승할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만 과연 이제 그 부분 첫 번째는 어떻게 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에도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할 때 이제 유리한 부분이 네. 일단 있습니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요건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일정한 기간에 준공이 되어야 된다. 2024년 1월, 2025년 12월까지 그리고 예. 또 2025년도까지 이를테면 12월까지 최초 구입할 때만 혜택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차라리 물론 이제 4월 총선이 있어서 약간 이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준공된 시기를 조금 더 늘려주고 또 최초 구입 시기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점. 어차피 그 대책을 내놓은 바에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부가 좀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점. 그래서
어찌 보면 원룸보다는 투룸, 쓰리룸에 이를테면 발코니가 설치되는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는 아마도 앞으로는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내용 보니까 진짜 모든 오피스텔이 이제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 매물 고를 때도 뭔가 좀 확인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약간 아쉬운 건 뭐가 아쉽냐면요. 실제로 이제 이거 일반 매매를 한다면 사실 지금부터 이제 준공된 물건들을 뭐 지금 산다든지 뭐 네.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경매로 나온 물건을 만약에 이런 대책을 가진 어떤 예. 그런 오피스텔을 살려고 한다면 약간 좀 말이 안 된다. 경매로서는. 왜냐하면 일단 2024년 1월에 준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아직 경매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은 없는 거잖아요. 없네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이 좀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2025년 12월 초까지 구입 시에만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앞으로 경매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좀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제한 기간을 좀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이제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고 거래도 감소하고 또 어찌 보면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준공 시기와 매수 시기에 대한 좀 제한을 좀 완화 내지는 철폐하는 것이 좀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경매 시장에서 좀 효과를 보기에는 이 시기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바로 하신 설명을 딱 듣는 순간에는 이 정책 그냥 헤드라인만 한 줄로 이렇게 딱 했으면 대단한 대책이다 싶은데 또 네. 뜯어보니까 막상 네. 뭐 혜택 받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맞습니다. 지금 실제 시장에서는 소장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준공 연도 그다음에 최초 구입 시기 이런 것도 좀 아쉽다. 지금 당장 사기는 또 약간 시장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꾸준히 이제 경매 시장 쪽에 뭐 경매나 공매 쪽으로 한번 시각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우리 넓혀 주셨는데 네.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시장이 지금 좀 어렵다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투자 관점에서나 뭐 아니면 실거주 입장에서나 들어가면서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이 연 전국 평균이긴 합니다만 네. 연 5.03%. 네. 뭐 예금보다는 높습니다만 이거 대출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게 투자 관점에서 이게 과연 오피스텔 투자가 이제 적절한가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고 입찰에 나서야 되는지.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피스텔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예. 사실 이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연 수익률이 3.5%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워낙 저금리였다라고 하는 그랬죠. 점이 작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제 그 전국의 평균 월세 수익률이 연 5.03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서울은 그거보다 좀 낮을 것 같고요. 서울은요? 네, 지방은 그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이 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 수익은 좋지만 나중에 매매 차익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2021년도 8월 달에 우리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상승하면서 금리가 상승했고 이제 2023년 1월 달에 3.5%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자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예금이자는 한 4에서 4.5, 대출이자는 뭐 6에서 7%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투룸과 쓰리룸 같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3, 4년 전만 하더라도 가격이 2배 이상 뜬 오피스텔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뜨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시세 차익을 좀 거두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피스텔 수익률이 어찌 보면 과거에는 3.5%였는데 지금 만약에 서울도 5%가 넘어가는 물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냐.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격이 계속 떴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은 낮았을 텐데 왜냐하면 월세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올랐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분들은 항상 좀 리스크를 좀 감안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오피스텔은 가격이 잘 안 뜨는 물건입니다. 빌라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항상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지 않는데 공실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의 염려를 많은 분들은 그냥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네. 다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이제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 예. 예,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경매를 한번 접근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 경매 시장 전망해 주실 때 아파트보다는 또 오피스텔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는 조언 주셨잖아요. 그러면 접근 시점 언제로 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피스텔 투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네.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오피스텔도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물건 중에 어찌 보면 원룸 오피스텔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뭐 예를 역세권의 뭐 대학가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원룸 오피스텔이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수익률이 뭐 높았던 것은 뭐 6, 7도 넘어가고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최근 2, 3년간 오피스텔 시장이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다. 특히 투룸과 쓰리룸이 많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건수는 급감하고 어찌 보면 매매 가격은 또 급락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이제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 물건 이런 좀 사기성이 좀 농후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오피스텔 매입하고 세를 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를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오피스텔 투자 시기로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가 경매로서는 낙찰받기 가장 좋은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될 때 좀 그럴 때 좀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매도 효과가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시점 또 마이너스 피라도 매매가 안 되는 예. 이런 시점이 가장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하나 정도밖에 못 여쭤볼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제 입찰 받을 때 다들 싸게 받고 싶어 하고 또 싼 가격이 나오면 좋아합니다만 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런 건 또 권리 분석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너무 좀 빡빡한 주제고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유망한 매물들 네. 요거 결국 마치 저 주식 관련해서 마지막에 가면 결국 뭐 살까요? 네. 종목 얘기해 달라는 것처럼 네. 어디 뭐 임장도 다녀오셨다는데 괜찮은 매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원래는 두 개를 가져왔는데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물건은요. 제가 이제 송파구를 다녀왔습니다. 송파구.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송파구 문정동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파크 하비오라고 하는 오피스텔이고요. 이게 이제 사건 번호가 2022타경 57197. 감정가가 2억 2,500만 원. 네, 근데 최저가는 한보 유찰돼서 1억 8천만 원이고요. 이 오피스텔은 올 2월에 2억 300만 원에 매매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 현재 여기에 이제 월세가 1,09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분이 언제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번 최저가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연 수익률은 6.3%. 예. 더불어서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도 국토부 오피스텔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예.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이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7.4평이라 혼자 살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단 2006년산, 그다음에 17층 중에 9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층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8호선 장지역에서 도보 1, 2분 거리예요.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서울 동부지방법원하고 동부지방검찰청 도보 3, 4분 거리에 앞으로 여기 이제 SRT하고 GTX 3호선 수서역도 상당히 멀지 않은 곳이다. 그런 강점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아니, 역 가까운 건 좋은데 검찰청하고 가까워서 좋을 거 뭐 이제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수요가 있죠. 네, 검찰청하고 법원에 일하시는 분들 등등. 네. 예. 알겠습니다. 공실 확률이 적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또 외국인들 매수 덕분인지 좀 1% 넘게 올라가고 좀 코스닥하고 약간의 온도차가 있네요. 네, 10시 전에 10,000개 넘겠네요. 지수 선물 네, 오늘 순매수가 외국인들 작심하고 오후까지 지수 좀 땡기는 것 같습니다. 봐야겠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